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을을 안개골이라 불렀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낡은 고개가 하나 있었고 그 고개 아래에는 세 갈래로 길이 나뉘는 삼거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지요.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절대로 삼거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곤 했는데 그곳이 이승과 저승이 맞닿아 있는 길목이라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개골 마을에서 제일 가는 기와집에 사는 만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은 끝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곳간에는 뱁살이 가만히 째 쌓여 쥐가 파먹을 정도로 넘쳐났지만 만석이는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톨 나누어주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소작농들의 몫을 더 떼어가지 못해 안달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으리으리하게 컸지만 그 문이 활짝 열려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언제나 굳게 닫혀 있어 마치 주인인 만석이의 다친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엽전 꾸러미를 세고 또 세며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곤 했던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반면에 만석이의 사촌 동생인 칠성이는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음에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칠성이는 욕심 많은 형님 만석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늘 안타까워 가끔 형님을 찾아가 형님 곳간에 쌀이 썩으니 조금만 베풀면 인심도 얻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만석이는 내 재산, 내가 지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버럭 화를 내고 칠성이를 문전박대하여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마을 어귀의 주막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곰바위 할머니도 있었는데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으스스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삼거리 기운이 심상치가 않아 저승문이 열리는 때가 다가오는 모양이야. 밤에 삼거리를 지나다 보면 바닥에 엽전이나 비단 보따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을 주워서는 안 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곰바위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기이하고도 무서운 것이어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염라대왕에게 귀한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되면 저승사자들이 이승의 길목인 삼거리에 혼수 예물을 미끼로 던져놓는다는 구먼.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물건을 덥석 집어가는 남정네가 있으면 그가 바로 염라대왕의 사위로 간택되어 저승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무서워라. 밤에는 아예 밖을 나가지 말아야겠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구석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만석이는 곰바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흠귀신이 어디 있고 저승이 어디 있어. 다 늙은이들이 지어낸 헛소리들이지. 땅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주운 사람이 임자지. 그게 무슨 저승, 혼수라고. 만석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남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그 삼거리에 혹시라도 진짜 돈이나 귀한 물건이 떨어져 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가서 주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재물을 더 불리고 싶다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어 할머니의 경고 따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이는 읍내 장터에 가서 가을거지한 곡식을 비싼 값에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사방이 어둑어둑해졌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만석이의 품속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들어있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오늘 번 돈을 곳간의 어느 항아리에 숨겨둘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길을 덮기 시작했고 만석이는 어느새 마을 입구의 그 문제의 삼거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삼거리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는데 그 정적이 너무나 깊어 만석이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이며 만석이의 발목을 휘감았고 평소 익숙하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낯설고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석이는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앙상한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무슨 기분이 이러냐? 찝찝하게. 만석이는 침을 쌤 뱉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삼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 하얀 달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이는 홀린 듯이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붉은색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는 커다란 꾸러미였습니다. 보자기는 매듭이 살짝 풀려 있어 그 내용물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누런 빛을 띠는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엽전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고 묵직해 보이는 것이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아무도 없는 길바닥에 이런 큰 돈이 떨어져 있다니. 만석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깊은 밤. 이 돈을 본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만석이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주막에서 들었던 곰바위 할머니의 경고가 잠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삼거리에 떨어진 돈은 줍지 마라. 저승의 노잣돈이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황금빛 유혹은 그런 미신 따위를 단숨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단 보자기를 잡으려다가 잠시 멈칫했는데 손끝에 닿은 비단의 감촉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손을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가을밤이 차서 그런 게지라고 애써 자위하며 두 손으로 묵직한 꾸러미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구슬프게 울어댔고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었습니다. 돈꾸러미를 품에 안은 만석이는 그 무게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돈이면 논을 몇 마지기는 더 살 수 있겠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도둑질을 한 사람처럼 쫓기듯 발걸음을 옮겨 삼거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꾸러미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흔들리는 갈대와 안개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헛것을 느끼나 보군.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집을 향해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한편 마을 아래쪽 초가집에 살고 있던 칠성이는 그 시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형님 만석이가 장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 걱정되어 살인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오실 때가 한참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산길이 험하고 날도 느른데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칠성이는 먼 산 쪽을 바라보며 형님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고 칠성이는 형님이 돌아오는 기척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개들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리 겁에 질린 듯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단단히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잽싸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불빛마저 가리기 위해 이불로 창문을 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비단 보자기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본 보자기는 더욱 고급스러워 보였고 그 위에 수놓인 무늬는 기이한 꽃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만석이는 난생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짤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엽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만석이는 엽전을 한 줌 쥐어보았는데 쇠붙이 특유의 냄새 대신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엽전에서는 땀 냄새나 흙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 돈에서는 마치 제사상에 올리는 향불 냄새 같은 것이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부잣집에서 나온 돈이라 향내도 고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돈을 세고 또 세며 혼자만의 환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네 집 지붕 위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커다란 검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집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새의 눈은 핏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고 가끔씩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밤새도록 지저댔고 아이들은 이유 없이 자다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았지만 오직 만석이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횡재했다는 기쁨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는 날이 밝자마자 형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만석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형님, 어제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밤늦도록 안 오셔서 걱정했습니다. 칠성이가 마당에 들어서며 소리쳤지만 안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마당에 나와 일꾼들을 호통치고 있을 만석이었기에 칠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성이가 방문 앞까지 다가가 형님 계십니까? 하고 다시 부르자 그제야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만석이가 나왔는데 그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은 촉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냐?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만석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이는 형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 형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칠성이의 시선을 피하며 아니다, 어제 장독을 옮기느라 좀 피곤해서 그렇다. 별일 없으니 돌아가거라 하며 황급히 방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칠성이는 형님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방문 틈으로 얼핏 보인 방 안 풍경에 칠성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한가운데 붉은색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순간 곰바위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거리에 떨어진 붉은 보자기를 조심해라. 칠성이는 형님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어제 오시는 길에 삼거리에서 무엇을 주워 오셨습니까? 만석이는 화들짝 놀라며 칠성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가 무엇을 줍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만석이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칠성이를 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칠성이는 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형님 집 지붕 위에 감도는 검은 기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칠성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곰바위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이는 칠성이를 쫓아내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붉은 보자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리석은 놈, 이 귀한 것을 보고 겁을 먹다니. 그는 보자기 안에 든 엽전들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엽전들이 밤사이 조금씩 움직여 마치 글자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그저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주워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승과의 약속을 맺는 징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만석이네 집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들이 바람도 없는데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며 하나둘씩 집을 빠져나갔고 만석이의 아내조차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텅 빈 큰 기와집에 홀로 남은 만석이는 점점 더 그 붉은 보자기에 집착하게 되었고 밤이 되면 누군가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가 도깨비에 홀렸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칠성이는 곰바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장탄식을 내뱉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만석이가 염라대왕 딸의 혼수 예물을 건드리고 말았어. 이제 그 집은 이승의 집이 아니라 저승의 혼례청이 될 게야. 할머니의 말에 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형님을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곰바위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예물을 받아들였으니 물리기 쉽지 않을 게다. 하지만 아직 혼례식까지는 며칠 시간이 남았어. 네가 정말 형을 구하고 싶다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방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을 뒤적거리더니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이 담긴 자루를 꺼내 칠성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밤 형님 집으로 가거라.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칠성이는 비장한 각오로 자루를 받아들고 형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안개는 더욱 짙어져 안개골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곰바위 할머니에게 받은 붉은 팥과 소금 자루를 품에 안고 형님 만석이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달리 몹시도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발밑에서는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끈적한 진흙이 칠성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뚝 끊긴 고요한 밤거리에 오직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뒤따라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칠성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만석이의 기와집 근처에 다다르자 칠성이는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오래된 무덤가에서나 맡을 법한 눅눅한 흙내와 진한 향냄새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파르스름한 도깨비불 같은 것이 가물거리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형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문을 향해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편 집안에 있는 만석이는 칠성이의 걱정과는 달리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주워온 붉은 보자기에서 끊임없이 귀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엽전뿐이었던 보자기에서 이번에는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 옷감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이게 웬 떡이냐, 웬 복이 굴러 들어왔느냐 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비단을 몸에 감아보고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껴보며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석이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단 옷감들이 하나같이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와 같은 재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옷감의 무늬 또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나 국화가 아니라 저승 가는 길에 피어난다는 붉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만석이에게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감으로만 보일 뿐이었고 그는 이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지난밤 만석이네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만석이네 집 쪽을 봤어. 파란 불빛이 지붕 위를 둥둥 떠다니더구먼. 그뿐인 줄 알아 밤새도록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 같았어. 아낙네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중 한 사람은 내 남편이 새벽에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대문 안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 같은 노랫소리를 들었다지 뭐야 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급기야 만석이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개들조차 만석이네 집 쪽을 향해서는 짖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으니 그 기운이 얼마나 흉흉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졌고 오늘 밤이 지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이네 집 대문 앞으로
낯선 짐꾼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모습이 칠성이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온 짐들은 칠기 자개장과 원앙 금침 같은 혼수품들이었는데 그 물건들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는데 그 짐꾼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석이는 마당에 가득 쌓인 혼수품들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재력을 보고 반한 어느 부잣집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허허, 내 명성이 자자하더니 결국 이런 경사가 생기는구나. 어느 대 규수인지 몰라도 혼수 한번 거창하구나. 만석이는 짐꾼들에게 수고했다며 엽전을 던져주려 했지만 짐꾼들은 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짐을 내려놓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석이는 거참 예의도 바른 일꾼들이로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것들은 사람이 보낸 물건이 아닙니다. 칠성이의 다급한 외침에 만석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너 또 왔느냐?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서 회방을 놓으려는 게지. 썩 나가지 못해. 만석이는 칠성이를 향해 손짓을 하며 하인을 부르려 했지만 집안에는 이미 하인들이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님 자세히 보십시오. 저 자개장에 그려진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건 저승가는 배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불의 색깔을 보십시오. 산 사람이 덮는 이불이 아닙니다. 칠성이는 형님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호소했습니다. 만석이는 칠성이의 말에 잠시 멈칫하며 물건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씌어도 단단히 씌인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저 고급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내 놈이 비싼 물건을 못 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칠성이는 결국 만석이에게 떠밀려 다시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는데 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마당 구석에 서 있는 희미한 여인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찢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으로 칠성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것은 분명 염라대왕의 딸 저승공주의 혼령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인의 집은 더욱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청사초롱이 내걸렸는데 그 불빛은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길게 늘어지며 기괴한 춤을 추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누가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향을 피우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떨었고 오직 칠성이만이 곰바위 할머니의 비방이 담긴 자루를 들고 만석인의 담벼락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만석인은 누군가 차려놓은 듯한 술상을 받고 앉아 있었는데 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음식들에서는 김이 나지 않고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석인은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는데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뱃속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어허, 술맛 한번 시원하구나. 그는 몸이 덜덜 떨려오는데도 그것이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연거푸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거울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시오 하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는 깜짝 놀라 누구냐 하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관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얼굴이 하얗고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댁과 사돈을 맺게 될 집안의 집사입니다. 우리 아씨께서 신랑분을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억양 없는 단조로운 톤이어서 듣는 사람의 피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만석이는 노인의 말에 우쭐해져서 오냐, 그럼 혼례는 언제 치르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웃음에는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기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가마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예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십시오. 노인은 들고 온 함에서
짙은 검은색 관복을 꺼내 만석이 앞에 놓았습니다. 만석이는 그 옷이 마음에 쏙 들어 덥석 받아들었는데 옷에서 나는 냄새가 며칠 전 삼거리에서 맡았던 그 흙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담장 너머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오늘 밤 자정이라는 말에 심장이 떼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면 저승의 가마가 들이닥칠 것이고 만석이가 그 가마에 오르는 순간 그는 영영 이승의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칠성이는 자루 속에 손을 넣어 팥과 소금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와 소금과 엉겨 붙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석이는 노인이 건네준 관복을 입고 족두리까지 쓴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에 쓰이는 허수아비 인형처럼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본인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잣집 사위가 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구나. 칠성이 녀석이 배가 아파 죽을 게다. 그는 다가올 운명을 까맣게 모른 채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 오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어디선가 끼익하고 낡은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만석이네 집 대문 앞에서 멈췄고 이어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만석이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칠성이는 담장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저승사자와 귀신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칠성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형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들을 향해 소금 한 줌을 깸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이 악귀들아. 소금이 닿은 곳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귀신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칠성이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만석이는 마당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화려한 하객들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가 깨지거나 팔이 없는 흉측한 몰골의 귀신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칠성이가 땀범벅이 된 채 팥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고 입에서는 으으 하는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칠흑같이 검은 가마 한 채가 놓여 있었는데 가마 문이 스르르 열리며 그 안에서 앙상하게 마른 손 하나가 쑥 나와 만석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갈 길이 멉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담겨 있어 만석이의 몸은 저절로 가마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형님 안 됩니다. 하고 소리치며 만석이의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가 형님 만석이의 허리춤을 붙잡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갈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목청껏 소리치자 마당에 가득 찼던 푸르스름한 안개가 일순간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공기의 흐름이 깨지며 칠흑 같은 가마 주위에 서 있던 저승의 사자들과 이름 모를 귀신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흰 자위도 검은 자위도 없이 그저 텅 빈 구멍만이 뚫려 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칠성이는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지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형님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마 앞에서 길을 안내하던 관복 입은 노인, 즉 저승의 집사가 칠성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의 발은 땅에 닿지 않고 허공에 뜬 채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집사의 얼굴은 창백한 밀가루 반죽 같았고 입을 열 때마다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칠성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남의 혼사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네. 이 혼례는 이미 성사된 것이야. 집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딱딱하여 감정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숨이 막혀왔지만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집사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는데 그곳에는 붉은 글씨로 만석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그가 주운 엽전의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보게. 자네 형님이 삼거리에서 엽전 꾸러미를 집어드는 순간 이혼서지에 스스로 도장을 찍은 셈이네. 저승법도에 공짜란 없는 법. 그 돈은 우리 아씨의 몸값이자 혼수 비용이니 돈을 취한 자가 신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집사의 말에 만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몰랐소. 그게 저승돈인 줄 꿈에도 몰랐단 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만석이는 칠성이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가마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운 그러나 섬뜩하도록 창백한 손이 쑥 뻗어나왔습니다. 손가락은 기이할 정도로 길었고 손톱은 검붉게 물들여져 있었는데 그 손이 허공을 휘젓자 마당에 차려져 있던 호화로운 잔치상이 순식간에 흉물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떡, 과일들이었던 음식들은 순식간에 썩은 흙과 지렁이 꿈틀거리는 구더기들로 변해버렸고 향긋했던 술 냄새는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썩은 물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만석이가 입고 있던 화려한 관복 역시 너덜너덜한 삼배옷으로 변해 마치 수의를 입은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만석이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 지경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몸에 구더기가. 만석이는 옷을 벗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수의는 마치 제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형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저승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품에 안고 있던 팥자루에 손을 집어넣어 한 움큼 쥐었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칠성이가 팥을 힘껏 뿌리자 팥알들이 귀신들의 몸에 닿을 때마다 탁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귀신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잠시나마 형님을 끌어당기던 보이지 않는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칠성이는 그 틈을 타 만석이를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장독대 옆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소금 자루를 열어 만석이의 주변에 둥글게 소금을 뿌려 결계를 만들었습니다. 형님, 절대 이 선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칠성이의 다급한 외침에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금선이 완성되자 귀신들은 그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곰바위 할머니의 비방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집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법이구나. 곰바위 늙은이가 제법 쓸만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 허나 그 얄팍한 소금선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멀었네. 집사가 손을 들어 올리자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소금선을 향해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끊임없이 서방님, 나오세요. 저와 함께 가요.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것처럼 끔찍하게 울렸습니다. 만석이는 귀를 틀어막고 괴로워했습니다. 칠성아, 저 소리 좀 안 들리게 해. 다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만석이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억지로 참으려 해도 몸이 자꾸만 소금선 밖으로 나가려는 듯 들썩거렸습니다. 칠성이는 형님의 어깨를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저 목소리에 홀리면 끝장입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옷을 찢어 형님의 귀를 막아주려 했지만 저승공주의 목소리는 옷감을 뚫고 들어와 만석이의 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집사가 다시 한번 손짓하자 이번에는 마당의 흙바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서 앙상한 뼈다귀 손들이 솟아올라 소금선을 허물어뜨리려 했고 하늘에서는 검은 재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가지고 온 팥과 소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이 트기 전에 결계가 무너지고 형님을 뺏기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칠성이는 문득 곰바위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물을 받아들였으니 물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예물을 돌려주면
혼사가 깨질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칠성이는 만석이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형님,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삼거리에서 주워온 그 돈, 꾸러미 말이오. 그것이 화근입니다. 그것을 당장 내놓으시오. 만석이는 덜덜 떨며 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방 아랫목에 이불 밑에 숨겨뒀다. 칠성이는 형님을 혼자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돈꾸러미를 찾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형님, 제가 금방 다녀올 테니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칠성이는 팥 한 줌을 쥐고 소금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칠성이를 덮치려 했지만 그가 뿌리는 팥 아래 맞아 비명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칠성이는 방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랫목의 이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이불을 확 걷어치우자 그 밑에 있던 붉은 비단 보자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자기는 스스로 매듭을 풀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엽전들은 서로 엉겨붙어 마치 뱀이나 지네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엽전 구멍 하나하나가 수많은 눈동자가 되어 칠성이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징그러워 칠성이는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돈꾸러미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들. 칠성이는 옷자락으로 손을 감싸고 꿈틀거리는 돈꾸러미를 억지로 움켜쥐었습니다. 엽전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처럼 칠성이의 손을 태울 듯이 뜨거웠다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저항했습니다. 칠성이는 고통을 참으며 돈꾸러미를 들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이미 소금선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귀신들이 만석이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칠성이는 돈꾸러미를 든 채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칠성이가 마당으로 나오자 가마 안에 있던 저승공주가 처음으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붉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지만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의 손에 들린 돈꾸러미를 보더니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질렀습니다. 내 예물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 돌려다오. 내 서방님과 함께 돌려다오. 그녀의 목소리에 마당의 기둥이 흔들리고 기와장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칠성이는 저승공주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돈은 우리 형님이 실수로 주운 것이다. 우리는 너희와 혼인을 맺을 생각이 없다. 이 더러운 돈을 다시 가져가라. 칠성이는 돈꾸러미를 향해 남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이 닿자 엽전들은 키에 예액하는 짐승의 비명소리를 내며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승의 집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그 예물이 훼손되면 내 놈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님 만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리 와서 이 돈꾸러미를 잡으시오. 형님이 직접 이 돈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승과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만석이는 귀신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싫다, 무섭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만석이는 끝까지 비겁했지만 칠성이는 포기하지 않고 형님에게 달려가 억지로 그의 손을 끌어당겨 돈꾸러미 위에 얹었습니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손으로 직접 쥔 돈이니 형님 손으로 놓아야 합니다. 칠성이의 간절한 외침에 만석이는 눈을 질끈 감고 돈꾸러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만석이의 손바닥에서 치지직하고 살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대가이자 저승과의 계약이 타들어가는 냄새였습니다. 만석이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칠성이는 형님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때 저승공주가 가마에서 내려와 긴 손톱을 세우고 두 형제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마당을 붉은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내 서방님을 놓아라. 그는 내 것이다. 공주의 손톱이 만석이의 목을 스치려는 찰나 칠성이는 남은 팥을 전부 공주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악공주는 얼굴을 감싸쥐며 뒤로 주춤했습니다. 칠성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돈을 저 문 밖으로 삼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던지십시오.
만석이는 죽을 힘을 다해 손에 들러붙은 것만 같은 끔찍한 돈꾸러미를 대문 밖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돈꾸러미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더니 대문 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귀신들이 일제히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저승공주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가마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집사 노인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꾸러미는 집 밖으로 나갔지만 아직 삼거리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승의 기운은 여전히 집 주위를 맴돌며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고 허공에 흩어진 안개는 다시 뭉쳐 형체 없는 괴물들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형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돈을 다시 삼거리 고목나무 아래에 가져다 놓아야만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만석이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간다. 절대 못 나간다. 네가 다녀오너라. 만석이는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칠성이는 한숨을 내쉬며 형님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형님이 묶은 매듭이니 형님이 풀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칠성이는 퉁퉁 부은 형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 삼거리 쪽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들을 부르는 저승의 초대장처럼 말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직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대문 밖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칠성이와 만석이는 마치 깊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먹먹함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두 형제가 내쉬는 하얀 입김만이 그들의 생명을 증명하듯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만석이가 던졌던 돈, 꾸러미는 대문에서 멀지 않은 길가 수풀 속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주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어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푸른빛은 반딧불이의 따스한 빛이 아니라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인광처럼 불길하고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꾸러미를 보자마자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칠성이는 형님의 등을 단단히 받쳐주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했습니다. 칠성이가 먼저 다가가 돈꾸러미를 집어들려 했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찌릿한 정전기가 일어 손끝을 튕겨냈습니다. 형님, 이건 형님이 직접 드셔야 합니다. 형님의 욕심이 불러온 것이니 형님의 손으로 거두어 되돌려 주어야 저승사자들도 납득할 것입니다. 칠성의 말에 만석이는 울상을 지으며 쭈뼛쭈뼛 다가갔습니다. 만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잡자 크윽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얼음덩어리를 품에 안은 것처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의 삼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잠잠하던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바람은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었는데 마치 그들이 삼거리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미친 듯이 가지를 흔들어대며 귀신들의 손짓처럼 그들을 위협했고 발밑의 흙길은 궁처럼 질척거리며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만석이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칠성이가 형님의 팔을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멈추면 죽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저기 삼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칠성이의 말대로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삼거리의 고목나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에는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검은 가마와 저승의 행렬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두 사람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길을 막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도 아까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곡을 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창과 칼을 든 저승차사들이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도열해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 간다. 저기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만석이는 돈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칠성이는 형님의 나약한 모습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포기하면 형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망하고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형님의 목숨이 아니라 형님이 가져간 저 예물을 돌려받고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됩니다. 칠성이의 설득에 만석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돈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저승의 행렬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귀신들의 곡소리는 더욱 커져 고막을 찢을 듯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행렬 앞에 다다르자 저승의 집사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구나. 신랑이 제 발로 왔으니 이제 식을 올리면 되겠군. 집사의 비웃음 섞인 말에 귀신들이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칠성이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혼례를 치르러 온 것이 아니다. 잘 모르고 가져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러 왔다. 이승과 저승은 엄연히 법도가 다른 법.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탐한 것은 잘못이나 물건을 돌려주면 그 죄 또한 씻겨지는 것 아니냐. 칠성이의 당당한 외침에 귀신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집사는 표정을 굳히며 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다.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찍힌 도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때 만석이가 불쑥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만석이는 돈꾸러미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고목나무 아래 원래 돈이 놓여있던 자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저승차사들이 창을 겨누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만석이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 혼인은 무효입니다. 나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이승의 사람입니다. 만석이는 돈꾸러미를 나무뿌리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땅에 도으며 절을 했습니다. 염라대왕님, 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노잣돈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놓아주십시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만석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안이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만석이가 절을 할 때마다 땅이 울리고 고목나무의 가지가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저승공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려놓은 돈꾸러미와 피를 흘리며 빌고 있는 만석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퍼런 불꽃이 조금씩 사그라들더니 이내 깊은 슬픔이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긴 소매를 들어 입을 가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라 하여 내 배필인가 하였더니 겁쟁이에 불과하구나. 산자의 온기가 이토록 역겨울 줄이야. 공주의 말이 끝나자 집사가 다가와 공주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씨, 어찌할까요? 그냥 억지로라도 데려갈까요? 공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되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자가 흘린 피가 이미 부정을 탔으니 내 혼수품도 더럽혀졌다. 도로 가져가라 하라. 공주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함께 기묘한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내 놈의 정성이 갸륵하여 형을 살렸구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공주가 가마에 다시 오르자 집사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만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아씨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너는 지금쯤 가마 밑바닥에 깔려 저승강을 건너고 있었을 게다. 집사가 손을 휘두르자 바닥에 놓여있던 돈꾸러미가 스스로 공중에 떠오르더니 가마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회오리치듯 가마를 감싸기 시작했고 저승의 행렬은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동쪽 산 너머에서 꽃기호하는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귀신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서 있던 저승차사들과 소복 입은 여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녹아내려 사라졌습니다. 검은 가마 역시 닭 울음소리와 함께 땅속으로 스며들듯 자취를 감추었고
삼거리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도 멈추고 으스스했던 냉기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귀신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칠성이가 다가가 형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승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도 안도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텅 빈 삼거리에는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앙상한 고목나무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